오늘 원로원에는 갑판 듀오 박판규 변호사와 홍성갑 칼럼니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갑입니다. 점심에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좀 힘들었는데 5분 전에 김현태 전 특전사 707 특임단장의 1심 징역 12년 법정 구속 속보를 봤더니 장이 춤을 추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네. 병역 거부자 해고 헌법 불합치 헌재 판결도 나왔다고 하네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좀 우울했는데 기분 좋은 소식들이 많습니다. 오후 3시가 되었더니 저희가 어제 방송을 하고 있던 도중에 역사적인 일이 국회에서 생겼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 제명 촉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제명안은 아니고요. 보여드리는 지명기사를 서울경제의 것으로 뽑은 이유는 빠르게 보도한 매체들 중 제목을 가장 잘 뽑았기 때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왜곡을 일삼은 대구 달성의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헌정사상 첫 번째고요. 재래 언론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이것이 헌정사 첫 사례임을 강조하는 제목의 기사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분석데스크 여러분. 어차피 제명돼봤자 선거구는 대구 달성입니다. 네. 하지만 기대는 할 수 있잖아요. 물론입니다. 파이팅입니다. 좀 덜 나쁜 사람 네, 바뀔 수 있잖아요. 아니 안동시의회 다수당은 민주당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무기명 투표의 특성상 찬성표 즉 AKA 반란표가 나올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대부분 퇴장했고요. 조경태, 김형동, 김예지, 우재준, 한지아 의원만 남아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재석 159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처리되었으니 저 5명 중에서 기권을 냈다는 한지아 의원이 무효일 것이고 반대 1명도 저 5명 중에 있을 겁니다. 저는 우재준 의원을 약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한지아 의원은 본인이 기권했다고 했으니까 무효한 표고 조경태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 가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돌아가고 싶다는 소문이 파다하기 때문에 찬성을 찍었을 것이고 그러면 김영동 의원, 우재준 의원 둘 중에 한 사람이 반대표 찍은 거거든요. 네. 저는 같은 경북인 우재준 의원을 조금 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가깝구나 지역구가. 아이고 달성 군민 계시네 분석데스크에. 네. 위로합니다. 일부에서 이런 얘기들 하곤 합니다. 지지율 하락에 놀란 신임 당대표 체제의 여당이 선명성을 과시하려고 애먼 사람 잡는 거 아니냐. 그러기에는 좀 약한데 그런 목적이라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 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논평입니다. 이게 지금 기억을 가만히 해보시면요. 몇 년 전에 있던 일이 재발된 거라서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 직전에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과 의원 2-3명이 더 이 문제로 제명 촉구 결의안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때는 지만원 씨를 불러서 폭동이니 이런 말을 하고 우파가 물러서면 안 된다라면서 토닥여주고 그랬어요. 김진태 의원이. 그걸로 한번 제명 촉구 결의안이 나왔을 때 지금보다 여론이 더 싸늘했습니다. 이거 지금 또 경험해봐서 사람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지만원이었지만 이번에 저는 놀랍고는 허화평 씨라고 군부 그때 발언의 당사자를 불러서 그 사람은 이제 5.18의 직접적인 거의 당사자인데 부역자죠. 예. 주요 임무 종사자죠.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5.18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진숙은 끝까지 간 거구나. 긴 설명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제3, 제4공화국의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 있죠. 드라마. 장세동이나 허화평 같은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을 때 저는 20대 때 야 저럴라고 용서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던 기억이 있긴 있습니다. 쓰리허 맞아요. 그때 있던 일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있던 일에 대한 디테일이 널리 알려지진 못한 것 같아요. 눈 딱 감고 믹스테이프를 좀 준비한 걸 보시겠습니다. 5.18의 의미에 대해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어떤 국회의원은 5.18이 성역이냐는 질문에 예, 성역 맞습니다. 이렇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성역으로 규정되면 터부, 금기,
그러니까 말이나 행동을 금하는 것이 많아지면 우리 자유는 구속됩니다. 46년 전인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있었던 그 열흘간의 소요 사태입니다. 좌파 정치 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이 5.18의 문화 권력을 해체하고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념이 없이 그냥 단순 자연 발생적인 사태였는데 이걸 이념적으로 재해석하고 규정한 게 누구였냐면 주사파였다는 겁니다. 호남과 주사파는 서로의 약점을 굉장히 절묘하게 보완해주는 순망치한 관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5.18이 성역이냐? 5.18은 소요사태다. 주사파와 호남이 순망치한의 관계다.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동식 씨. 그 각각 한 두세 번인가 그 선거 데이터 센터럴에 등장하셨죠. 광주에서. 네. 그때마다 담당자들이 당황하면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또 하나 옛날 일 이야기를 꺼내드리면 20년 전쯤에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아, 저 기억합니다. 공안검사 그쵸, 출신이고 예. 노태우 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신한국당에 입당을 합니다. 당의 사무총장까지 올라갔는데 지역구가 동해 삼척되겠습니다. 참고로 남자고요. 당의 의원들하고 동아일보 기자들이랑 술자리가 있었는데 아마 여의도였겠죠. 동아일보 기자 그중에 여성 기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졌습니다. 당당하게. 보통의 성범죄는 고의성도 확실한 편이고 눈치를 많이 보다가 저지른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면 많이 보다 보면 배울 수 있는 건데 그 최현희 의원이 당시 당대표였던 박근혜 대표의 눈치를 보다가 박근혜 대표가 자리를 뜬 뒤에 그 짓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해명 술집 마담인 줄 알았다가 나와서 불난집에 네이팜탄을 터뜨립니다. 취재 기자에 따라서 술집 마담인 줄 알았다라는 해명 보도가 있고 식당 아주머니인 줄 알았다는 해명 보도가 있어요. 어느 쪽도 해명이 안 되는 말인데. 그래서 둘이 시너지를 내가지고 온 국민들 중 여성을 모두 화나게 합니다. 이때 국회에서 최현희 의원 사퇴 권고 결의안이 통과됩니다. 이게 헌정사상 최초의 사퇴 권고안 결의였고 이번에는 제명 촉구안 결의입니다. 어떤 관심 없으신 분들이 이게 결의가 통과됐다는데 왜 제명이 안 됐어?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명이 아니고요. 제명 촉구안 결의입니다. 이게 명칭이 좀 헷갈려가지고 기사나 댓글 중에 제명됐어 뭐 축하 뭐 잘됐다 이런 말이 간혹 네. 돌더라고요. 아직 제명 안 됐습니다. 예. 처리가 빨리 되어서 내년 재보선 데이터 센터럴에 그 실제 제명을 하려면은 또다시 국회가 모인 다음에 네. 제적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이 과정을 거쳐서 제명이 됐던 당시 국회의원은 김영삼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지수 의원이 자기를 김영삼에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저는 최현희의 스스로를 비교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김영삼 기념사업회는 네. 매우 예.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 그렇죠. 그뭐 어디 될 거야? 어디에 급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 진행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요. 제가 원래 브리핑을 만들면서 24시간이 넘어간 뉴스를 다루는 비율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제명 촉구 효과는 뭔가요, 그럼? 그냥 촉구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이제 예전에 그 국회에서는 이제 법을 만드는 일도 하지만 이제 국회라는 곳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사를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 의사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으로도의 의결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쟁 그 중지 네. 뭐 촉구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고 뭐 세계 평화를 위한 무슨 촉구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명을 해라 촉구해서 결국은 국민에 대한 촉구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도 우리 제명 좀 같이 합시다라고 의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민주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지금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국민의힘을 더 흔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용기 있게 나서서 이진숙 의원을 두둔하는 국회의원이 많지 않습니다. 당권파 일부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너무 나갔어요. 게다가 당권파들과 다선 의원들의 사이도 최근에 멀어졌어요. 당협위원장을 그 당원들 투표로 뽑는다는 걸로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가장 이제 그 가까이 붙어 있는 정치부 기자들한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진숙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저는 국회 윤리위가 심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란표가 쉽게 나오면 음. 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무튼 네 24시간이 안 지난 뉴스라서 소개를 해드렸고 24시간이 살짝 넘어간 뉴스를 다루는데 원래는 안 하고 싶은데 중요한 사건이 터지면 그냥 넘어가기는 좀 힘들죠. 어제 저희들이 푸념을 좀 했습니다. 혼자 하셨죠. 제가 했습니다. 모든 레거시 언론이 한 편이 되고 그 반대에 저희가 서 있다 보니까 요즘은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하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도 저는 재래 언론인들이 이성의 끈을 놓고 있다고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정점에 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보여드릴 기사가 있네요. 잠시만요. JTBC 정치평론 유튜브 프로그램 장르만 여의도에서 진행자 정영진 씨와 정치평론가 김준일 씨가 우리 역사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을 조롱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네. 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인 인혁당 사건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박정희가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64년 중앙정보부 주도로 한일협정 반대 여론을 제압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입니다. 한일협정 반대 제압용 인혁당 사건이 있고 반유신운동 제압용 인혁당 사건이 있습니다. 이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피의자들에게 물고문 정기고문을 자행했고 심지어 담당 검사 몇 명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사표를 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가 1974년 종심집권을 꿈꾸던 박정희 치하 역시 중앙정보부에서 반유신 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꾸민 민청학년 사건입니다. 중정과 검찰은 인민혁명당 재건위라는 이름을 사람들에게 붙였고요. 다수가 고문을 당했고 8명이 사형당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사에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간단히 부르는 사건은 보통은 1975년에 사형 집행을 가리키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지고 18시간 만에 속결로 집행이 이루어졌고요. 박정희 정권은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대법관마저 고문하는 만행을 저지른 인혁당 사건은 국제적으로 연구 대상인 불공정 재판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거 어디서 가르치나요? 그 법대 학부에서 가르칩니까? 아니면은 연수원감 가르칩니까? 아무도 안 가르칩니다. 이러니까 문제지 정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중요한 현대사의 그 사법이 저지른 문제들에 대해서 혹은 방조한 문제들에 대해서 법대에서 안 가르친다. 네, 안 가르칩니다. 어허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자, 어제 방송에서 김준일 씨는 조어를 하면서 저희 하는 그 워드 드립들 있죠. 네. 민혁당이라는 단어를 말했는데 민혁당 사건도 역사 속에 있기는 해요. 다만 인혁당 말고 민혁당 사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 민혁당은 NL의 초기 조직사부터 존재하는 실제 조직이었고 민주정부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어서 사형을 당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네. 김준일 씨의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과 엮어보면 김 씨가 떠올린 것은 민혁당이 아니라 군부정권 시절에 1 혹은 2차 인혁당 사건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눈 딱 감고 보시라고요. 실제로 전화긴 해야겠습니다. 보죠. 아니면은 진보혁신당 아니면은 민주혁신당도 괜찮아요. 민혁당. 민혁당. 다 사형당할 것 같은 느낌인데. 민혁당이네. 제가 이제 이거를 접하고 일단 저는 장르만 여의도는 못 봅니다. 그 시간이면 저는 원고 쓰고 브리핑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젯밤에 확인을 하고 이게 조롱하고 싶을 때도 있고 화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근데 두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참담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 맥락을 보면 이제 조국혁신당 당명 개정하는 그런 뉴스를 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후보가 있다. 그럼 이제 민혁당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민혁당이라는 말을 딱 내뱉는 순간 인혁당 사건? 그러면 사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조국혁신당의 그 당명에 대한 이제 조롱이 일단 들어갔고, 그죠. 그리고 조롱을 하기 위해 그걸 끌어댄 거고. 예, 그리고 그걸 끌어들인 대상이 인혁당 그 사법 참사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조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상화되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아예. 조롱을 할 수 있는데 방법은 왜 그걸 끌어오는가? 예. 예.
생각이 나도 순간 섬뜩해야 되는데 네. 그런 그쵸. 게 이제 없어진 거죠 점점. 생각은 할 떠올릴 수는 있죠. 네. 근데 그거를 머릿속에서 알람이 안 울렸다고? 예. 의미는 별로 없지만 박정희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시민들의 가장 큰 저항이 반유신 운동이었어요. 예. 그걸 탄압하기 위해 나온 게 민청학년 사건이었고 그 민청학년 사건이 터졌을 때 김준일 평론가는 태어났습니다. 의미는 없죠. 근데 본인 머릿속에도 별로 의미가 없었던 것 같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하지만 이제 이 평론가는 인혁당이라는 말을 딱 떠올리는 순간 바로 사형 집행했던 그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농담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참 그 장인수 기자 나오기 전에 늘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자꾸 장인수가 옳았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베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사인지에 대한 기억은 베테랑 언론인인데도 없고 그냥 피해자가 사형당한 기억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조롱했죠. 이게 일베가 아니고 뭡니까? 전당크의 조어와 뭐가 달라요? 이제 저는 이제 요즘 이제 드는 생각들이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그런 생각했었는데 네. 이렇게 청와대에 있을 때 제가 행정관이잖아요. 그럼 저를 만나면 자꾸 정부한테 요구하는 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제가 행정관이잖아요. 뭐 네. 심지어는 뭐 법무비서관이 행정관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양쪽에 있는 사람들 다 들어보면 특이한 거는 양측 다 민주적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고 왜 그 정책을 뚝심 있게 안 하느냐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뭔가 대화 타협이나 이런 게 안 하. 그래서 이제 진보 쪽도 그렇다는 생각을 들으면서 되게 의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방식에 대해서 보수 쪽에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른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민주적 절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를 쭉 들다 보니까 트럼프 방식이 진보의 방식에도 도입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동일한 말이네요. 일베의 맞아요. 방법론이 들어왔다는 말. 네, 그러니까 네. 정확히는 그게 일상화되고 우리 사회에 엄청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컨텐츠만 다를 뿐 방식은 비슷해지고 있다. 더 빠른 결과, 이념과 무관한 실용적인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고 그게 이제 미국의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홍영훈 통신원하고 이야기할 때 조심할 지점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였는데 이런 부산물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그거죠. 인스턴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역사에 대한 존중이 어느 순간 이 업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머릿속에서도 사라진 거 아닐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도 고민은 했습니다. 이게 자꾸 지금 우리가 실명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언론의 실명 비판이 가질 수 있는 단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명 비판하면 잘 팔립니다. 뭐 시청자들한테 쾌감을 줄 수도 있겠고. 근데 자주 하다 보면 이 비판하는 사람이 중독됩니다. 제가 살짝 중독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최대한 자중해야 되는 원칙을 존중합니다. 근데 저는 뭐 대본에 이렇게 써놨지만 지금 이번 주에 레거시 언론은 유시민의 육신 위에서 들끓는 구더기처럼 보여요. 그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구더기는 이제 지능까지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런 실수가 나온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해졌는지는 보여드리는 것 정도는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명수 기자 채널 그리고 잠시 후에 출연해 주실 장인수 기자 채널에 며칠 전에 유시민 작가가 출연하셨죠. 그분이 무슨 말을 했든지 그분의 말을 가지고 뉴미디어, 재미디어 모두가 이번 주에 그걸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 얘기할 거리였나? 싶어요. 아니 왜 저도 뭐 레슬매니아 끝났어. 코리안 시리즈 끝났어. 그럼 그 경기 리캡도 엄청 봐요. 그죠? 뉴욕 닉스 우승했잖아. 아이. 5경기나 했잖아. 그중에 4경기 이겼잖아요. 그래야 우승을 하지? 그 4경기 리뷰 팟캐스트도 몇 번을 들어요.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거 재밌는 거예요. 리뷰는 원래. 그렇죠. 근데 모든 미디어가 다 거기 하려되고 있잖아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근데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미디어들은 실제로 비판이 아니고 비난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러다 생긴 일을 지금 보여드린 겁니다. 근데 만인이 뜯어먹는 거에 부끄러움을 가지긴커녕 최대한 품위를 지하실까지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소화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소처럼 되새김질을 한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먹다 뱉고 다시 먹는 걸 만천하에 막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되새김질은 입 안에서 이루어져 걔네들. 나 먹다 이렇게 더러운 거 꺼낸다? 김준일 평론가 정영진 진행자가 저 말을 하기 몇 분 전에 있었던 이 방송 시작 부분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할 것 같아서 편집을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한 조롱성 반응들이 인트로였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조롱만 여의도 출연한 김준일입니다. 네. 저는 팩트로 두드려 패는 사람이지. 네. 오늘 유시민 없어 여기? 없어요, 없어. 아, 이제 팩트로 좀 두드려 패려고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네. 장르만 비아냥 출연자.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조롱 비아냥이 많아요. 여기가 제일 재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유시민 작가가 싫어하는 모든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조롱도 롱이고 몰락도 락입니다. 최윤경입니다. 저는 이걸 본 적이 없는데 네. 이런 성격의 프로군요. 자랑스럽구나. 네. 오늘 박판규 변호사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했어요. 왜 우리 저 홍성학 칼럼니스트하고 이영파 크리에이터하고 있을 때 이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이 일진의 특성이다. 일진 놀이에 익숙해지고 나면 지가 권력을 쓸 때는 일진인 줄 인식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근데 책임을 물을 땐 그 인식이 사라집니다. 왜 약자를 건드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 지점까지 온 걸로 보였습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들 지난달에는 이런 짓 했었죠. 자, 그리고 최윤경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활동 반경이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하나 가야지. 뉴스공장 가야지. 외연확장이 어마어마하시죠. 외연확장 가야지. 네, 외연확장 합니다. 자, 일단 메가 프로젝트 관련 뉴스가 또 들어왔군요. 저는 그런데 전혀 개의치 않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알아. 멘탈이 또 강하시니까 또. 근데 댓글량이 진짜 많네요. 어디가요? 다 겸공으로 이직해라. 아, 그래요? 화이팅. 댓글이 엄청 많아. 가야지 뉴스공장 가야지.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얘? 저요? 물론 조롱도 못할 거 아니죠. 비아냥도 못할 거 아니죠. 우리도 뭐 국민의힘의 어떤 정치인이 미친 짓 하면은 조롱하고 비아냥 하는데 그 맥락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밈적 사고, 일베가 특히 잘하는 그 밈적 사고라는 건 그 맥락을 거세해서 인스턴트한 납작한 것으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써먹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도 가야지 드립이나 그 인혁당 드립 같은 것을 하면서 그걸 다 거세하는 방식을 밈적 사고의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롱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게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하면 더 센 거. 쉽거든요. 그때 이들을 기사를 통해 비판한 지면 언론은 새로 생긴 허프포스트 코리아 하나밖에 없었고요. 네. 이번에는 사안이 심각하니까 재래 언론이 느그적 나서고 있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아침 사이에 MBC, 프레시안, 경기일보, 뉴스원, TV조선, 매일신문, 굿모닝 충청 정도 있었고 오늘 오전 늦게 KBS도 가세를 했네요. 오늘 오전까지 10개 정도의 기사 나왔고 따로 검색하셔봤자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정리되는 느낌이 있는 게 이 두 가지. 민주당의 당내 절반과 당원 절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언론인들의 문화, 그리고 데스크가 결정을 해서 경찰의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잘못들을 하루 종일 뉴스에서 늘어놓고 지면에 도배하는 그 결정, 이 둘은 어떻게 만나는가를 고민하게 됐었어요. 이게 그 검찰과 언론이 주고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귀한 걸 검찰이 내줬잖아요. 언제나. 제가 늘 JTBC 칭찬할 때 하는 말이 뭐죠? 검찰발 단독은 JTBC가 제일 빠르고 세다고. 먼저 JTBC한테 번호표를 주는, 아껴주는 검사가 있다는 거죠. 그 검사들이 언론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을까? 무엇을 받아내지 않을까? 당연하잖아요. 어른들 세상에서 이게 거래가 왜 안 되겠어요? 언론은 검찰에 담례로 뭘 줄까? 오랫동안 궁금했거든요. 지금 보고 있죠. 언론이 담례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데 데스크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걸까? 뉴스를 보면 생각해요. 신문을 보면 생각해요. 아니요. 자기들도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르만 여의도를 보면 그게 느껴져요.
아무튼 지금은 확실히 담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검찰에. 이 조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제가 일진놀이라고 말하니까 생각나는 게 1차적인 시그널은 언제 나오냐면 개혁의 첫 발에 나옵니다. 종부세를 뭐 1년에 뭐 한 20만 원 걷겠대. 나라가 뒤집어져요. 대통령 지지율이 15% 20%가 떨어져요. 알고 보니까 뭐 20만 원 1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돼요. 요즘에야 좀 정상화돼 가고 있죠. 문재인 때 뚫어놓은 걸 이제 좀 벌리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벌리기 전에 처음부터 문 하나도 열어주지 말자. 처음부터 진공 상태로 막자. 저는 지금 언론 개혁에 대해 언론인들이 이렇게 두드러기를 내는 게 이 일베 같은 태도로 지금 현현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이 쓰러져가는 걸 보면서. 근데 왜 그 검찰에 있어서는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뭐 검찰에 가장 관심이 많고 뭐 주로 하던 얘기 그런 건데 검사들은 이제 기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들은 한 20년이 지나도 알고 있는 기자가 거의 없어요. 뭐 기자를 만날 리도 없고 뭐 개인적으로 알 수도 없고. 근데 왜냐면 개인적으로 억울한 타이밍인가요? 아니 나이더스 커널이 있잖아요. 그 판사는 땅굴이 있어요. 저 판결 끝나고 나면은 땅굴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런 의미로? 네. 아니 근데 뭐 그 땅굴에 기자는 기다리고 있지 않단 말이야. 네. 어쨌든 기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네. 검사들은 웬만한 부장 검사들은 기자들의 연락처를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전화 오면 잘 이해하기도 해주고 판사는 전화가 오면 화들짝 놀라서 끊어버리거든요. 네. 기자한테 연락이 오면. 판사들은 다들 아이인가요? 네, 왜냐면 스팸인가 봐.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그래요. 왜냐면 판사들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지원을 하기는 좀 많고 네. 문화도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경찰은 어떠냐? 경찰은 이 인원이 너무 많아요. 경찰의 수사 인력이 거의 한 2에서 3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죠. 네. 다 합하면은 그 경찰로 월급 받고 사는 사람 뭐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네. 12만 명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하는 사람만 2, 3만 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자를 잡아갈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기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채널이 잘 없어요. 검사들은 안 그래요. 그죠. 검사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아는 많은 기자들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할지부터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을 그만두면 기자하고 연락할 일이 없어요, 거의. 그렇죠. 근데 검사는 변호사를 하면서도 계속 기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통통을 해요. 그래서 평생 주고받는 사이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검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부산에서 모 부장 검사가 길에서 여학생을 졸졸졸졸 따라는 성추행하다가 걸린 적이 있어요. 아이고. 네. 근데 그게 CCTV에 다 찍혔어. 하여튼. 네. 근데 뭐 그때도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을 때 후속 기사들이 안 나요, 잘. 기자들 다 막으니까 이거 술 취해서 그런 거다 하면서 설명해주고 이러고. 그런데 경찰이 그런 기사가 나면 그냥 일방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경찰 얘기 뭐 이따 또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사건과 관련돼서 박성재 전 MBC 사장의 소셜 반응을 좀 보여드리죠. 인터넷에서 소식을 듣고 설마 했지만 확인해보니 진짜더군요. 아무리 유튜브를 하지만 역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사건을 희화화해서 낄낄대며 농담화하는 작태가 충격적이다 못해 분노가 치밉니다. JTBC가 과연 스타벅스 탱크데이 사건이나 배제고 야구부 사건을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적게보기. 박성재 사장 적게보기. 이런 식의 드립을 치면 좋잖아. 저거 못 없애겠다고. 왠 줄 알아? 없앨 수는 있어. 재밌어. 적게보기가 있어야 마음이 편해. 아싸 할 거니까. 박성재 전 사장님이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7월 7일에 그 가야지 망언을 못 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혁신당 대변인실의 입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빠르게 정치권에서는 반응했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무고한 시민들의 정권의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법살인의 대표적 비극입니다. 이를 희화화하는 것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가슴에 또다시 못을 박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방송폭력의 다름 아닙니다. 역사의 아픔을 가십거리로 전락시키고 공당의 명예를 훼손한 방송 행태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 중에서는 이제 개인 입장에서 글을 낸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제안이 가장 결기가 있어 보였습니다. 끝으로 요걸 좀 소개하죠. JTBC가 오늘 장르만 여의도라는 코너를 통해 조국혁신당의 당명 변경을 조롱하는 과정에서 인혁당 희생자들을 조롱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대한민국의 방송사로서 존립할 까닭이 없는 매체라고 할 것이다. JTBC는 기업 회생을 신청했으나 채권단의 자율적 지원을 통한 종결 절차를 시도 중이다. 이에 대한 1차 만료 시점이 8월 30일이다. 즉 8월 30일 이후에는 JTBC는 기업 회생 절차로 들어가 회사를 계속 존립시킬 때 남는 이익이 현재 자산을 매각하는 이익보다 커야 기업 회생 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나는 국민들에게 호소한다. 나는 1996년 노수석 열사가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한 집회 현장의 당사자로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들에 대한 조소를 아무 거리낌 없이 방송하는 방송샤는 즉시 방송 영역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JTBC는 회계적 가치를 떠나 방송의 존립 필요성이라는 면에서도 없어져야 할 방송기구이다. 네. 저는 조금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노수석 열사는 96년에 한총련 집회 도중에 사망을 했는데 경찰이 고의적으로 그냥 심장마비다, 심장 이상이다, 심근염이다라고만 이유를 밝혀서 논란이 되었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심장 이상으로 결국 모두가 죽으니까요. 네, 그 외에 경찰의 가혹 진압이 있었을 것이라고 많이 추측들을 하고 있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존립 필요성이 있는 매체라고 생각해요. JTBC는. 그동안 JTBC가 잘해온 저널리즘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 실수라 치죠. 그 짓은 조선일보도 안 하고 매일신문도 안 하는 짓입니다. 이건 분명히 해둬야 돼요. 이렇게 말하고 바로 다음 주에 매일신문이 할지도 몰라요. 지금 매일신문 프로그램의 진행자, 유튜브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이동재 전 기자죠. 그 유명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의 그분. 그분도 이 정도 실수는 안 합니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리고 제가 문득 박병원 대변인의 소셜 페이지를 보다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아는 친구로 박판규 변호사와 김준일 평론가가 나옵니다. 저는 박병원 변호사를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사를 한 적이 있고. 김준일 평론가도 하지만 김준일 평론가는 잘 모릅니다. 세계가 맞닿고 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 두 분을 잘 알죠. 이게 그 방송에서 듣는 사이다 블라블라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업보가 쌓이잖아요. 검찰개혁이 이렇게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검찰개혁을 이렇게 세게 밀어붙일 수 있는 이유도 검찰이 쌓아놓은 업보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재래 언론이 욕먹을 때 힘든 일선 기자들이 많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그거 많이 소개해드립니다. 근데 재래 언론인들 여러분께서 욕하는 시민들 대신 업보를 쌓아주는 이런 선배들을 탓하시는 게 맞지 않나. 원인을 거기서 찾으시는 게 훨씬 똑똑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를 다시 돌이켜보면요. 아까 5.18 얘기해드렸는데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회의 자정 노력을 보여줬죠. 제명 촉구 결의안을 통해서. 그렇죠. 그게 뭔가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 물론 주체는 민주당이었지만 그럼 뭐 아무렴 어떻습니까? 같은 업계에 있는 다른 데서 해주면 되지. 언론도 자정 노력을 하겠다고 응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론이 있을 수 없는 소식이기 때문에 전할 반론은 없습니다. 대신에 김준일 평론가 당사자의 사과문이 어젯밤 소셜에 올라왔습니다. 요걸 소개하죠. 인혁당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저는 8월 26일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방송에서 인혁당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당면 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혁신당이라는 이름은 좋으니 진보혁신당이나 민주혁신당은 어떨까 제안을 했고 당명 줄임말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민혁당이 인혁당과 비슷하다며 사형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 용공조작으로 인해 무고한 민주화운동 인사가 피해를 입은 독재 정권에 의한 대표적인 사법살인 사건입니다. 이렇게 가벼이 언급되어서는 안 되는 역사적 비극입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되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상처를 입으신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문제를 지적해주신 유가족분께 유선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렸고 조만간 직접 찾아뵙고 재차 사죄하려 합니다. 불쾌감을 끼신 혁신당 구성원께도 사과드립니다. 말의 무게와 업보를 다시 생각하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뭐 사과문의 형식이 나쁘지 않은 거는 둘째치고 이진숙 의원과고 다르죠. 이진숙 의원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김준일 평론가는 반성을 바로 했다. 다만 이제 아까 7월에 있었던 일까지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장르만 여의도가 이제까지 뿜어낸 언어폭력들의 정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노웅래 의원 판결에 대해서 사실상 검찰 편을 들으면서 받았어 씨 뭐 이런 말이 나온 것도 장르만 여의도. 아 그렇군요. 거기도. 였고 특정 시민들을 일컬어서 시청자들이 지랄 발광한다라는 표현이 나왔던 것도 장르만 여의도였어요. 이 프로를 본 적이 없는데 원래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인트로가 주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널리즘의 선에서 평론을 할 수 있는 선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을 10점 만점으로 매기면 이 정도의 말 실수가 뭐 한 마이너스 2, 3쯤 된다 치죠. 근데 가야지는 한 마이너스 5, 6쯤 될 것 같거든요. 이때 사과 1도 없었습니다. 언론 종사자들 보도 1도 안 했습니다. 마이너스 6까지는 봐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봐주고 오냐 하니까 마이너스 9가 나온 거죠 지금. 그런 걸로 보입니다. 그 지난번에 그 가야지 그때도 지금 보니까 이제 뭐 마이너스 6으로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로 배재교 학생에 대한 비판이 엄청 커졌을 때였어요. 맞아요. 그 정점에 있을 때 이런 식의 농담을 한 거였어요. 그리고서 혼이 안 나니까 더 심한 거라는 거죠. 그 모든 언어 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은 테스트입니다. 일종의. 그죠. 100kg을 때려봐서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도망치면 120kg을 때려 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보면 뭐 이런 직장 내 성추행 같은 사건들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 처음부터 성추행을 하지 않아요. 1, 2부터 계속 찔러봐요. 네. 그러다가 지옥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뭐 실수처럼 스치듯이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반응이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심각하게 항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점점 뎁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르만 여기서도 아마 지금 이렇게 됐고 이번에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반응하고 넘어가면 다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레미디어건 뉴미디어건 이런 사건이 계속 이 프로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식의 호흡과 이런 식의 연출을 즐겨 사용하는 다른 방송들도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방송에서 언젠가 이런 식이 나올 수 있구나. 조롱, 비아냥 쓸 수 있는 카드 방법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어떤 멘탈리티가 출연자들과 제작진의 어떤 멘탈리티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뭐 김준일 평론가가 이제 이렇게 사과 뭐 글을 올리는 거는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처럼 이제 우리가 이진수 그 제명 촉구안이 무슨 의미냐 그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어떤 국회 의결로서 확인한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장려 외도 안에서 저는 그 기준점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적어도 어떤 식으로는 절대 해설 안 된다는 기준점. 그래서 저는 최소한 사람이 죽거나 뭐 그런 참사의 일을 가지고 조롱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기준을 한참 넘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4.3이라든지 5.18이라든지 사람이 죽은 것들 있잖아요. 세월호. 네. 그런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아까 좀 참담한 느낌이 있어요. 저런 걸 우리 사회가 조롱이나 농담으로 삼아도 될 만큼의 밑바닥인 사회인가? 제가 말씀드린 마이너스 9의 기준은 커뮤니티에서 가급적 긴 시간 격리. 분석데스크에서 김경민 님이 왜 평론가들은 좀 알려지면 뭔가 웃기는 드립을 날리고 싶은 충동을 멈추지 못할까? 춤추는 고래가 되는 거죠. 그쵸, 칭찬을 받아서. 그게 제가 이제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 만날 때 가끔 하는 얘기입니다. 어른들은 애들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늘 평생 가지고 있어요. 철 안 들었어요. 50대, 60대에 철이 들면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아까 보니까 그 보통 이제 새벽에서 아침까지 취재된 것들이 이제 아침까지 들어가고 정오뉴스에 보통 납품이 들어갑니다. 방송사에. 정오뉴스까지 들어간 기사에 김준일 씨의 이번 망언과 관련된 기사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까지 이 문제가 이야기가 나올지 그리고 이분들이 출연하고 있는 방송사들은 어떻게 대처하는지 문제에 대해서는 김준일 평론가의 과 후배인가 동기인가로 알고 있는 장인수 기자와 잠시 후에 아씨 뭐 이렇게 다 연결돼 있어. 이 세계가 뭐야? 이게 카르마라니까. 그러면 이기영 카르텔일 수도 무슨 있지. 그 세계관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모두하고 연결되는. 카르텔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경혁은 이상하게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긴 하죠. 네. 아 모두가 아는 친구. 모두가 아는 친구죠. 네. 이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고 분석 데스크에서 현파님이 미국 가수 돌아가셨다는데 얼마나 대단한 레전드인지 소개해줬으면 좋겠다. 본의 아니게 저희가 그냥 미국 가수가 아니시고요. 정규 앨범만 49장을 내신 분입니다. 남은 시간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미 11회를 수상한 싱어송라이터이자 에미상을 3회 수상한 배우, 컨트리의 여왕이라는 간단한 별명보다 더 큰 상징성을 가진 아티스트 달리 파튼 선생이 80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운영한 테마파크도 잘 되고 도전한 모든 커리어에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지만 미국인들이 그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히트곡과 영화들 때문만은 아닙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끝자락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12명의 아이들 중 넷째로 태어난 돌리 파튼 선생은 70년대 미국 여성 노동 조직인 9to5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드높인 곡 9to5로 전성기를 맞이했고 그 노래를 소재로 한 영화 9to5의 주연을 맡으면서 배우로의 커리어도 만들어갔습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어린이 독서 후원 프로젝트인 상상의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현재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의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선물하고 있고 2020년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 의료진에 $100만 기부했으며 본인의 74년 원곡을 리메이크한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가 히트하여 생긴 로열티로 내쉬빌 시내에 부동산업자들이 투자를 기피하던 흑인 거주구역의 건물들을 사들여서 투자를 했고요. 이를 휘트니가 지은 집이라 불러 미국 흑인 시민들의 찬사를 이끌어냈습니다. 2014년에는 이벤트 매거진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 게이 커플도 결혼을 허용해서 이성애자들이 겪는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불후의 명언을 남긴 사람이 달리 파튼입니다. 그죠. 모든 이성애자들이 환영했죠. 그래. 연애만 하는 것들이 무슨 고통을 알아 이러면서 네. 애를 키워봐야지. 그렇죠. 진짜 입양도 하란 말이다.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 문제가 미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2016년에는 나는 마려우면 어디서든 싸겠다라는 말이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6년 전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 때는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딕시 스탬피드에서 백인 중심주의의 남부연합을 떠올릴 수도 있게 하는 단어인 딕시를 빼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고 기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딕시는 꼭 뺄 필요는 없는데 조심하겠다고 한 거죠. 감각이 괜찮으신 거였어요. 나이가 이제 그때가 70대 후반이셨는데. 언행은 세상에서 가장 품이 넓고 진보적이었지만 쇼 비즈니스에서의 캐릭터는 보수적인 미국 백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달리 파튼 선생에 대해서만큼은 민주사회주의자도 도널드 트럼프도 개신교 지도자도 LGBTQ 커뮤니티도 하나같이 애도의 물결입니다. 지금 알파벳으로 구글에서 달리 파튼을 검색하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구글이 띄우는 애도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인물이 타계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전합니다. 브리핑이었습니다.